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관세 발표를 했고요. 25% 미국 이외 수입차에 대해서는 25% 부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 관세 대응에 지금 머리를 좀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 대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모든 외국 자동차하고 핵심 부품이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네. 실제로는 유럽연합하고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멕시코 여기가 주요 타켓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 또 그런데 지금 일단 유럽연합은 보면은 즉각 대응은 조금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폰데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관세는 세금이다. 미국하고 유럽연합 기업에 나쁘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결정이 심히 유감이다. 그래서 미국이 구상 중인 다른 조치와 함께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협상 중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해서 일단 협상하자는 그런 쪽에 좀 방점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되니까 그것까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어제 회견하면서 네.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하면서 관세 인상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유럽 쪽은 조금 좀 이렇게 좀 톤을 조금 가능한 한 낮추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유럽연합 대응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 13일 사실 두 단계로 나눠서 미국 제품의 관세 맞대응으로 매기겠다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변경이 있는 건가요? 그 앞서서 트럼프가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또 25%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도 대응한다 하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도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도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관세가 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미국 국내 제조업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트럼프가 고려하길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럽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이제 크다,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한 1,300만 명 정도가 이제 거기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7%,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블룸버그가 특히 이제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벤츠하고 포르쉐 두 기업을 이제 보면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이 한 4분의 1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자동차 강국인데 독일 GDP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죠. 독일 네. 경제연구소 분석이 나왔는데요. GDP가 한 0.18% 정도 감소할 것 같다는 건데 일단 독일 업계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 내 생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당장 충격은 오지 않지만 조금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이 연구소 분석을 보면은 GDP의 충격이 훨씬 크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1.8%, 그다음에 캐나다도 한 0.6% 정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피해가 가장 큰 걸로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반응과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맞불 관세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황이고 어떤 반응입니까? 캐나다는 좀 강합니다. 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기자들한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캐나다하고 미국이 경제 안보 쪽에서 이렇게 거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북미 방공사령부도 캐나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는 우리한테 되는 직접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강하게 헤쳐나가겠다 하면서도 곧 트럼프하고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 언급도 한 거잖아요. EU와 캐나다 협력할 경우에 더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심야에 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판단에는 이제 캐나다하고 유럽연합이 이게 힘을 합쳐서 이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큰 관계를 때릴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25% 부과될 경우 부과가 되겠죠. 행정명령이 좀 사인을 했고 4월 3일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에 사실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 한 10% 경제에서 그리고 그 생산한 자동차하고 부품의 거의 많게는 90%가 미국 같은 데로 가기 때문에 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처럼 25%를 그대로 부과를 하면 자동차 관세요. 캐나다 생산 라인 유지가 뭐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일본도 자동차 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본 일본도 쪽 지금 반응도. 예, 네. 일본도 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제 그 관방장관이 이제 그 일본도 대상국에 포함되는 형태로 발표가 돼서 상당히 유감이다 하면서 그 이제 그동안에 계속 미국 쪽에 예외 적용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일본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이후에 세계 최대 그러니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좀 빼달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 쉽지 않습니다. 네. 멕시코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관세 우대 조처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 이런 발표는 했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멕시코는 확실하게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쉐인바움 대통령이 어제 정례 회견에서 자동차의 경우는 이거 트럼프 행정부도 밝혔다. 왜냐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있지만 당분간은 무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협상을 이제 다시 하겠다는 게 이제 백악관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룰 거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그 트럼프 관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자세한 그런 협상 결과를 국민한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뭔가 톤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 상호관세 발표되는 거 보고 그렇죠. 우리도 대응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이네요. 그게 이제 그 사이 이제 협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 대통령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멕시코가 이 정도로 미국과 의사소통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멕시코 경제장관이 화상으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하고 최근에 한 6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근 400만 대를 생산해서 그중에 한 70% 정도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네. 멕시코 외교부 쪽에도 좀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외교부도 네. 어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이 미국 국무부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이민, 무역 문제를 아주 폭넓게 논의했고 두 나라의 그 관계 강화 쪽에 초점을 둔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멕시코는 확실하게 이제 좀 꼬리를 내리고 많이 좀 미국하고 좀 소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고급차 브랜드죠. 페라리는 즉각 우리 가격 올리겠다 발표를 했네요. 페라리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 모든 차량을 이탈리아 북부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네. 보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25% 관세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차피 여기는 아주 초갑부들만 주로 고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최대 10% 미국에 보내는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체결된 거라든가 몇몇 이제 모델은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페라리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시판가를 보니까 F380 모델인데요. 360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한 53억 원 정도. 그러면 10%가 오르면은 한 58억 8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영업 마진이 한 0.5% 정도 줄어들 거로 그렇게 회사 쪽에서도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품에 대해서 25% 매기겠다 발표를 한 상황이고 4월 3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글로벌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미국에도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분석이 많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엔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자동차 관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한 몇 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그 충격이 가셔야 될 거라는 그 전문가들의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앞서서 페라리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다들 가격을 맞대응해서 올릴 경우에 이것도 뭐 미국도 타격이 좀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콕스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부품도 이제 부가 대상인데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조립돼서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 가격이 평균 한 $6,000, 우리 돈으로 한 880만 원 정도 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생산은 줄고 공급은 부족해지고 이런 이제 예측을 하면서 가격이 뛸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 얘기를 할 때 우려해온 인플레이션의 그렇죠. 경로잖아요. 이 콕스 여기 수석 연구원 얘기도요. 네. 그렇게 보면서 다만 이제 자동차 업계가 이런 관세를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비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크게 그 가격 인상 그런 걸 체감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BBC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자동차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맹하고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멕시코가 충격이 클 거라고 BBC도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예외 없이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멕시코를 이제 타겟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뭐 31조 투자를 발표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공장도 새롭게 또 문을 여는 행사도 했는데 이틀 뒤인가요? 이제 관세 발표가 된 거니까 참 그렇죠. 시점상으로도 좀 미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볼 문제가 참 많은데 어쨌든 무역 전쟁을 좀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뭐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 뭐 이런 데가 전부 그런 식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이 특히 힘들 거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 BMW 같은 경우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영국 가디언은 그 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발표한 시점을 또 봤습니다. 시그널 게이트 아시죠?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채팅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이 나빠지고 이런 뭐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그런 시점에 발표를 한 거다. 그러면서 원래 다음 달 2일 정도 예고를 했었는데 예고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소집을 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그 불만 여론을 좀 잠재우려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그 분석도 했습니다. 소위 일각에서는 뭐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게 아니냐라는 또 예상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과 브라질 정상 상호 방문을 정례화한다. 또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창설한다. 이런 의제들의 합의를 했다고요? 일본도 지금 뭐 자동차 관세 아주 맞으면 아주 아프죠. 네. 이런 가운데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어제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나흘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이시바 총리하고 이제 회담하고 나서 이제 이른바 5개년 행동 계획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양국 두 나라 정상이 2년 교대로 2년마다 서로 방문을 하는 거.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이거를 전략적 대화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 방위 당국 간의 대화 틀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쪽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시바 총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분열과 다국화 시대를 맞아서 브라질과의 경제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 했고요. 룰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주의, 자유주의 무역이 상호 발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룰라가 회담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공동회견을 하면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로 하고 일본 간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다국화하겠다는 겁니다. 룰라는 지금 일본 국빈 방문이요.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2019년 트럼프가 그때 국빈 방문하고 한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지금 일본하고 브라질이 올해 수교한 지 1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유럽연합 얘기인데요. 또 다른 팬데믹, 또 재난 상황에 또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에 좀 대비하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지키자, 대비하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그렇죠. 짙은 것 같아요. 그저께 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첫 그 안보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위기 대비 연합 전략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런 전략이 채택된 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 전쟁이 나거나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경우, 뭐 자연재해 같은데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유사시에 교통통신, 뭐 병원, 학교 같은 것들 이런 거 필수 공공 부분을 이제 보호하려는 대책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 같은 핵심 물자 비축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27개 회원국별로 이렇게 위기 대응을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걸 합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은 물론이고 기업이라든가 시민 사회까지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움직이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구나라는 게 이제 저는 다음 기사 소식을 통해서 좀 느낌이 왔는데 회원국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서 모든 주민들이 이 생존 키트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가 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저렇게 막 미국하고 러시아가 막 접근하고 막 네. 유럽을 뭐 이렇게 왕따시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회원국이 각자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 최악 상황에서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생존 키트 같은 거를 마련해라. 그다음에 긴급 대피소도 늘려라.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전역의 정기적인 대비 훈련.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유럽판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은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위기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에 반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네. 대비태세 2030이라는 게 이제 국방 백서로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왜냐면 국방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의 일환인가요? 그렇게들 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자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 그 담당 집행위원 얘기가 이미 강력한 위기 대응 도구가 있지만 즉흥적인 대응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기 식별해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려는 거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분의 카드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 여분의 카드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인데요. 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 막 가까워지면서 특히 미국이 지금 뭐 러시아 제재를 풀겠다는 그런 뜻을 강하게 비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제재의 어떤 균열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미국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아직도 러시아를 푸틴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이럴 때면 그동안에 뭐 이제 제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요. 네. 그 미국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유럽연합, 뭐 영국, 스위스 여기는 이제 여개국이 유럽연합 여개국이죠. 여기를 포함해서 훨씬 더 그 숫자라든가 규모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도 유럽연합이 두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한 3천억 달러 유로 정도를 이제 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유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각에선 지금 뭐 그 베선트 그 미국 재무장관이 그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난 거를 복귀시켜줄 수 있을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 여하에 따라서 설사 그렇더라고 해도 그 유럽연합 쪽에 그 중앙은행 자산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협상 전 달러 결제망 복귀 이런 조건을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보면요, 그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뭐 교역을 재개를 해도 그 절대 규모가 유럽연합하고 러시아 간의 규모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 조금만 더 볼까요? 천연가스 시장 내년에 공급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또 뭐 러시아 쪽에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 경우에 이제 유럽이 뭐 싫든 좋든 러시아 가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걸 계속 써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푸틴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해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초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유럽에 LNG를 팔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전쟁 와중에 푸틴한테 된통당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가스에 그렇게 전처럼 의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그렇죠. 않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결제망에 복귀를 시켜줘도 유럽연합들이 그쪽 금융기관들이 딱 해서 우리는 뭐 안 해 하면은 월가 쪽에서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유럽이 아직도 카드를 쥐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유럽을 왕따시켜도 그렇게 독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이제 가까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의 분석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는 부분, 이것도 아마 트럼프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푸틴한테 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유럽 외교 소식통 얘기가 트럼프 외교 라인이 아직까지 유럽하고 러시아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미국하고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유럽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표현을 이제 이 사람이 슬쩍 빌었는데 유럽이 뭐 괜찮은 카드를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뭐 지금은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뒤에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거를 명심해야 할 거다. 이렇게 또 공고를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시그널 게이트 관련돼서 이 자동차 뭐 관세 부과 시점, 발표 시점도 좀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제기된 일각의 의혹도 뭐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 시그널 게이트는 트럼프식 즉흥 외교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지금 외신 분석인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때로는 그 동맹을 당황하게 하거나 백악관의 측근들마저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백악관 안보정책 수립의 그 즉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잘못 초대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마치 그 채팅방에서 뭐 공격하는 걸 뭐 그냥 정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거의 결정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민감한 사항들이고 언론인도 거기는 뭐 초대가 그렇죠. 되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 실무진이 다 걸러서 이제 그쪽 최고위 인사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서로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이른바 어른의 축. 그래서 이제 정치 이른바 고위 관료들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나오면은 트럼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동도 걸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고위직들이 거의 월가 출신이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트럼프 충성파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초짜들의 외교다 하는 식의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관료주의를 좀 혐오하고 그렇죠. 실용성을 비효율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고 실용성을 중시하고 뭐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지적하네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자 휴전도 2달 만에 파국 맞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미국 유럽 간의 이제 신뢰에도 금이 간다 뭐 이런 것도 지적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벤스하고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막 그냥 설전을 벌인 것도 대표적인 그런 맥락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백악관 내 그 고위 참모진들도 상당히 엇박자가 있었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 중에서 하나는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7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해서 평화로부터 10야드 라인 이제 미식 축구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날 루비오 국무장관은 평화로 갈 길이 멀다. 조금 이렇게 엇갈리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란 핵무기 개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 시그널방 그 채팅창 지적을 하면서 벤스 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후티 공격을 이제 트럼프가 강행하라고 한 데 대해서 좀 벤스가 약간 불만을 보이는 듯한 그런 멘트들이 몇 개 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백악관 내 엇박자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발달로 일자리가 이제 사람 일자리가 위험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뭐 돌봄 서비스도 최근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근데 그건 AI하고 좀 예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일본 홋카이도에 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AI 이제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이를테면 거기 있는 고령 자한테 맥박 뭐 수면 패턴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이제 치매 전조 증상이 보인다 하면 그 요양사한테 사전에 저거 체크해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사가 가서 이제 그거를 해서 뭐 산책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 니케이 지적은 아무리 첨단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해도 이런 전문 요양사의 이런 노하우가 없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것도 앞으로 한 이제 1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한 20년 안에 미국인 직업의 한 47%가 AI하고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그렇지만 손의 기민함, 숙련 같은 게 이런 게 필요한 이를테면 무슨 간호사, 미용사처럼 이런 숙련된 손이 필요한 직업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이 참 돌봄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4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고령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네. 내년 이제 80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막 아주 뭐 정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역시 사람은 세월은 못 속이는 겁니다. 80이 이제 되고 하면 돌봄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돌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막 일방적으로 뭐 미국 우선주의하면 효율, 돈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 돌보고 인간은 부대끼고 사는 그런 것에 트럼프가 좀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좀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관세 얘기로 모든 국제 뉴스에 많이 뒤덮여 있었는데 마무리하면서 네, 또 시사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 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